네, 연합뉴스경제TV 특집 대담 QE의 역습과 강달라 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엔의 웅크타드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에너지 가격은 다시 오펙 플러스가 200만 배럴의 감산을 얘기하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다시 WTI 기준으로 해서 80달러 중반을 치고 넘어가는 상황. 강달러의 시대는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은 지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금리의 인상, 강달러의 시대가 가져오는 것은 영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30%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산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시경제의 흐름을 두고 오늘도 저희들이 한번 이런 복합되고 중첩된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상환 2.1 지속가능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참 21세기에 들어서 네. 지금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가 한번 있었고, 그죠? 세 번째죠. 세 번째입니까? 또 2001년인가 2년인가 닷컴 버블이 있었죠. 닷컴 버블이 그 닷컴 버블을 포함하면 세 번째네요. 세 진짜. 번째죠. 2011년, 12년 또 유럽 경제 위기까지 치면 또 네 번째가 되고요. 유럽 경제 위기는 서브프라임의 그 서브프라임의 연장선이니까. 후속이니까 여진이니까 그건 하나로 묶고. 하나로 묶고 벌써 그럼 한 세 번의 경제 위기를 10년 단위 정도, 네. 10년 조금 단위 넘어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번 위기는 과거 위기와 달랐던 게 경제 내적인 위기와 경제 외적인 위기가 동시에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이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팬데믹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 그리고 네. 또 미국이 서프라임과 팬데믹이 벌어지면서 통화 팽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이 강달러의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 네. 어떻게 우리 한상환 소장님께서 이런 경제 위기를 정의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번 경제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네. 우리가 이제 2000년대 들면서 온 경제 위기들의 특성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보면 네. 이게 1990년 정도를 기준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전과 이후가. 이유가 1990년. 그 정도 기점인 것 같아요. 네. 그 90년 이전에는 선진국하고 신흥국의 성장이 네.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선진국이 좋을 때 신흥국이 좀 나쁘고 음. 신흥국이 나쁘면 선진국이 좋고 그래서 신흥국이 나빠지면 선진국들이 경기를 좀 끌어주고 네. 그다음에 신흥국들이 올라오면 선진국은 좀 슬로우 다운하면서 경기를 시켜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좀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90년대를 지나 들어오면서부터 2000년대 훨씬 심화됐는데 네. 세계 경제가 선진국하고 신흥국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어요. 세계 경기 좋을 때 신흥국도 좋고 네. 꺾일 때 같이 꺾이고. 그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 이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된 이유를 사실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라고 보는데 신자유주의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WTO 만들면서 실무를 통합시켰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통화론자 신자유주의론자들이 금융을 또 통합시켰으니까 네. 세계 경기가 이제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그네를 두 명이 타는 그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 혼자 그 민속촌 가서 춘향이 그네 타보면 혼자 타면 못 탑니다. 그 긴 거. 그렇죠. 안 움직여요. 예. 근데 서로 마주보면서 타면 예. 스윙이 굉장히 앞뒤로 길어집니다. 네, 네. 둘이 힘을 합치면. 예.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신흥국이 둘이 힘을 합쳐서 큰 스윙을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과도하게 좋고 과도하게. 나쁠 때는 붕괴가 오듯이 터져버리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 팬데믹 이후의 버블 물론 팬데믹이라는 건 외부 충격이죠. 네. 그러니까 경제 내부의 시스템 붕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외부 충격인데 이 외부 충격이 올 때 전 세계가 같이 한꺼번에 그냥 심하게 수축이 됐다가 네. 그다음에 전 세계가 또 동시에 돈을 동시에 같이 풀어버리니까 전 세계가 또 동시에 팽창이 됐다가 네. 그러니까 지난 2020년부터 뭐 한 작년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몇 년 20년, 21년, 20 지금이 22년이죠. 네. 그러니까 20년, 21년, 2년 동안에 우리가 네. 지옥과 천당을 왕복했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무지하게 심했거든요. 그러다가 천당을 갔다가 올해부터 또 다시 이제 지옥으로 내려온 꼴이 됐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가 원래는 세계 경제가 상호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어려움이나 버블이나 이런 것들을 경감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었는데 네. 그 작용이 깨졌다. 경제 자체의 그 자동 조절 기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네. 그 기능 자체가 깨졌다. 어. 라는 게 제일 첫 번째 제가 보는 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 팬데믹 이후의 버블을 보면 팬데믹이 터졌을 때 예. 미국 연준을 포함해서 각국 중앙 정부가 취한 액션은 한 80% 정도까지는 잘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이제 각국이 모두 방역이라고 해서 다 스톱을 시켜버리다 보니 네. 그때 미국 기준으로 실업률이 그 미국이 경기 그 팬데믹 바로 직전에 그 버블 상황이었거든요. 네. GDP 플러스 갭이 2년 연속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버블이었다고요. 버블이었는데 딱 2달 만에 실업률 15%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3점 몇 퍼센트 실업률에서 네. 그러니까 최고의 낮은 3.4 실업, 아니면 3.5 정도. 최고 낮은 실업률이었죠. 완전 고용 상태에서. 네. 그래서 15%의 실업률이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게 2달이에요. 그 전에 서브프라임 때도 그렇게는 안 나왔어요. 네. 서브프라임 때도 그 정도 3점 몇 정도에서 서브프라임 때는 실업률이 10%까지 갔거든요. 예. 11.6 맞고. 정말 10% 정도 예. 갔어요.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고 천천히 떨어져 내려왔죠. 근데 서브프라임 기억을 해보시면 그게 어느 정도 큰 사이즈였냐면 세계 대공황하고 사이즈가 똑같은 사이즈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도 세계 대공황하고 거의 비슷하게 걸렸어요. 네. 그게. 네. 근데 이거 2달 만에 15%니까. 그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닷컴 버블. 네. 그 실업률 최고 나빴을 때가 한 6% 정도까지 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실업률이 점점 이제 커지는데 사이즈가 이게 점점 커졌다는 거죠. 네. 네. 예, 우연히 이렇게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네. 팬데믹이 그만큼 전 세계적인 충격이었다. 그걸 막으려면 각국 정부가 통화 정책 바로 제로 금리 들어가야 되고 양적 완화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정부에서 재정 정책으로 집에서 놀아도 월급 준다고 다 나눠줘야 되고 잘했죠. 그 안 그랬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할 수가 없었죠. 돈을 나눠준 것을 잘했다라고 거기까지는 잘했죠. 잘했다. 거기에 80%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네, 네.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20%의 잘못한 부분. 네. 뭘까요? 돈을 너무 오래 풀었어요. 그리고 금리 되돌리기가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 기억하는 예. 미국 연준 의장은 폴 볼커부터인데 네. 폴 볼커 때도 내가 어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뭐 내가 85년인가부터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예. 그때는 한참 뭐 레이거노믹스가 시작될 때 시작될 때였는데 예. 무슨 학교에서 이제 세미나 많이 하잖아요. 네. 세미나에서 서로 토론하는 세미나만 들어가면 맨날 네. 폴 볼커 얘기했어. 네. 얼마 안 됐으니까요.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에 이제 아서번스는 다 잊혀진 사람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 연준 의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폴 볼커는 뭐 그런데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직접 눈으로 본 거는 그린스펀이 경제를 굉장히 잘했다. 18년 연준이다. 그렇죠. 경제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마지막 끝날 때까지 나는 그 사람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서브프라임 사태는. 네.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 CDS 프리미엄으로 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트리플 A로 바꾼 그 상품이 규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서 그건 SEC의 문제가 더 컸다. 금융감독원의 문제가 더 컸다. 종합복합적인 문제였죠. 예.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린스펀을 생각해 보면 이분이 처음으로 베이비 스텝이라는 걸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그분은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을 항상 프리엠티브 사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프리엠티브로. 예. 이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금리 정책을 쓰면 6달 뒤에 무슨 일이 벌어날지를 뻔히 아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너무 잘 아니까 예. 이렇게 25bp씩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하면서도 이 그린스펀 의장이 말 한마디 하면 다들 꼼짝을 못했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해석하느라고 다들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네, 예. 지금 파월 의장이 들어서면서 저는 사실 파월 의장하고 옐런하고의 조합이 최악의 조합이라고 보는데 왜 그렇죠? 옐런은 고압 경제잖아요.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 네. MMT잖아요. 예. 돈을 퍼부어서 물가의 그 고압 물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경기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돈 퍼붓자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다음에 파월은 금융시장이나 경제를 잘 이해하는 것 같지를 않아요. 네. 그 금융 로열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임명을 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트럼프가 말 잘 들을 사람 임명한 거고. 사실 그때 뭐 테일러 준 측에 테일러하고 트럼프하고 경합을 했는데 네. 테일러가 떨어지고 트럼프가 파월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예, 파월이 됐죠. 파월이 된 예. 거잖아요. 근데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시켜놓은 거고 그 다음에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트위터 가지고 지시했잖아요. 금리 올려 내려야 된다, 뭐 동결해야 된다. 있죠. 트위터 연준이었었어요 그때가. 예. 대통령 하는 말 그대로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둘이 지금 작년 4월에 물가가 4% 단위 헤드라인으로 네. 4% 단 나왔고 5월 달에 5% 단위 나왔어요. 그게 작년 4월이에요. 네. 그때 같았으면 저는 그때는 이미 금리는 안 올리더라도 퀀티테이티브 이징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걷어들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작년 말까지 갔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태를 이렇게까지 더 키운 거예요. 키웠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조금 좀 일찍 돈을 걷어들이는 걸 좀 줄이기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금리 뭐 인상은 뭐 좀 뒤늦게 가더라도 네. 그렇게 했으면 물가가 이렇게까지 튀어 올라오진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늦었죠. 그러니까 그 20%만큼이 잘못된 통화 정책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경기가 이렇게 경착륙이냐 아니면 혼란이냐 침체냐 이야기를 많이 할 때 네, 방금 말씀하신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네.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우리가 닥터 둠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닥터 둠이었습니다. 작년 최근에 이제 닥터 분 다른 분이 또 닥터 둠을 하고 계시고 네, 우리 한상한 소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트리플 버블의 네. 붕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제가 기억하기에도 네. 작년부터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게 아마 책이 좀 늦게 지금 요새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도 제가 듣고 요즘은 안 팔릴 거예요. 책이 안 팔려요? 나와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아 있는. 그래서 소장님 보시기에 이 트리플 버블 네. 이게 어떤 버블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예. 트리플 버블의 붕괴가 지금 어쨌든 진행은 되고 있다. 먼저 트리플 버블의 요소들이 뭔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첫째는 주식 시장, 아니. 부동산 시장, 공급 사이드 물가, 공급 사이드 물가. 예. 그다음에 수요 사이드 물가. 예. 근데 연준과 파월의 그 돈에 의한 돈의, 물가. 이 세 세 개의 가지. 버블. 예. 근데 원래 뭐 2020년 초부터 돈을 퍼붓으니까 네. 그럼 서플라이 사이드 물가는 2021년 되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2001년 초부터 물가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플라이 사이드가 다 오르면 뒤에 가서 수요 사이드. 임금 올라오면서 수요 사이드 따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지금은 이제 수요 사이드로 왔죠, 지금. 네. 근데 이 두 개가 만나면 버블이 이제 세게 생기는데 근데 연준이 돈을 계속 퍼붓고 걷어들이지 않으면 네. 그러면 물가는 가속도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과 그러니까 파월과 그 옐런 네. 이 둘의 조합이 이걸 가속화시킬 거다라는 게 제 책의 논지였고 네. 사실은 그렇게 됐죠. 작년 말까지 돈을 벌었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빠르면 22년 늦으면 23년이면 버블이 이제 터질 텐데 그 네. 버블이 터지는 걸 촉발하는 거는 그 경제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뒤늦게 하는 네. 파월이 예. 금리가 많이 물가가 많이 올라간 걸 보고 뒤늦게
조급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붕괴가 될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네. 책이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올해 6달 만에 3% 올렸죠. 이렇게 네. 많이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린스펀 같았으면 이렇게 안 했어요. 그린스펀은 벌써 작년 초에 벌써 금리 정책을 만지작거리든지 시장에 경고 보내고 그러면서 물가 많이 안 올라가게 하고 베이비 스텝으로 올라왔을 거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경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또 통화 정책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커리어상으로 부족한 제롬 파월 의장을 연준 의장으로 앉혀서 네. 실질적인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라든지 아까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정책 당국자가 정책을 펼 때 이거를 만약에 입안을 하고 실행을 하면 그다음 파급 효과가 무엇인가까지도 고려를 해서 네. 정책을 잡아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옐렌이 재무장관을 하면서 네. 바이든 대통령 바로 입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네, 네. 그러면 그 파월 의장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네. 옐렌 의장이 오히려 보완해 줬어야 된다. 예, 보완해 줬어야 되지 않나. 옐렌이 더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 고학 경제하는 분이잖아요. 네. 돈을 그냥 무조건 퍼부어야 된다고 믿는 분인데 그 둘의 조합이 최악의 조합이라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옐렌 의장이 돈을 계속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침에 따라서 금리를 올려서 돈을 축소하기보다는 파월은 따라갔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아니 작년 초에 물가 올라갈 때 둘 다 똑같이 지금 물가는 트랜지토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일시적인 거고 시간 지나면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 했죠. 둘 다 판단 미스 아니에요? 네. 둘 다. 네.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버블 붕괴가 2022년 들어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요. 네. 일단 시스템 붕괴가 터진 데는 이제 코인 시장, 비트코인 뭐 이런 쪽에 시스템 암호화폐 붕괴가, 시장. 네, 암호화폐 시장이 그 버블 붕괴가 시작이 되었다. 상반기에 왔죠. 그래서 그게 이제 촉발된 게 테라 루나 사태. 네. 그다음에 3Arrow 캐피탈, 예. 블록파이 뭐 이런 등등 USDT. 그러니까 저기 달러 그 스테이블 코인. 상환이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일제히 다 죽거나 흔들흔들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인 시장은 완전 네. 시스템 붕괴가 왔어요. 아시다시피 시스템 붕괴가 오는 금융 쪽의 시스템 그것도 금융이라고 보면 네. 금융 쪽의 시스템 붕괴는 규제가 안 되고 새로 생기는 데가 항상 터지잖아요. 이번엔 그 암호화폐 시장이 터진 거고 예.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 CDS라고 하는 파생 상품이 터졌던 거고 그다음에 기억하시면 뭐 90년도인가요? 그 미국의 블랙 먼데이는 네. 그 마진콜이라는 제도가 들어와 가지고 마진콜 때문에 그날 하루 폭락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진콜에 대한 규제가 그다음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규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이드카니 무슨 뭐 이런 게 그래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생겨서 아직 규제가 없는 곳이 항상 터지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먼저 터졌고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심하게 충격을 받았죠. 일부 전문가들은 네. 그렇게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 시장은 네.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잘 나가면 암호화폐 시장도 상당히 빠르게 성장 가격이 오르더라. 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자산 시장 중에서 주식 시장이 빠르게 또 침하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네. 암호화폐도 같이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거는 그 원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맞는 말인데 네. 그러니까 코자리티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원인이냐가 틀렸어요. 네. 둘 다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음. 같이 받으니까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근데 통화 정책에 순수하게 정말 통화 정책 쪽의 영향이 가장 크고 빠른 게 암호화폐 시장이고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시장 효율성이 제가 보기엔 가장 높아요. 네. 가장 반응을 잘해. 그래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네, 제일 심해요 거기가.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예를 들면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얼마인지 우리 준거에 틀이 없잖아요. 네. 그 그렇죠. 준거에 기준이 틀이 없으니까 얘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완전히 그 정보의 누적이거든요. 네. 그 정보의 누적이라고 하는 건 거의 대부분은 통화 정책이다. 대부분은 그런 건데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상반기에 이제 시스템 붕괴는 거기서 터졌고 사실. 그럼 주식 시장이 시스템 붕괴냐? 주식 시장은 저 시스템 붕괴라고는 안 봐요.
시스템 붕괴라고는 안 보고 네. 주식시장은 지금 사실은 시스템 붕괴가 일어날 게 없어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힘드냐? 막 서브프라임 때처럼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닷컴 버블 때처럼 기업들이 부실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지금 그동안 올랐던 거를 되돌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둘이 그 고압 경제로 돈을 막 밀어 넣었던 거를 빼내는 과정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게 지금은 저는 지난 6월 달에 지수 빠졌을 때 네. 그때가 한 번의 찐바닥을 봤고 그리고 요번이 두 번째 찐바닥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지금보다 좀 더 빠질 수는 있지만 네. 찐바닥이라고 봐요. 예. 근데 자 그럼 주식시장은 그러면 이게 붕괴가 시스템 붕괴가 올 거냐? 지금부터 뭐 크게 더 하락을 해야 되면 네. 그건 시스템 붕괴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주식시장의 시스템 붕괴는 무엇이 촉발을 하느냐? 예. 연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연준 시스템 붕괴가 주식시장의 붕괴를 갖고 온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그렇고 주식시장 같은 자산시장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는데 이제 항상 시간적인 예.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렇게 오는 이 버블의 붕괴는 예. 결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그 결과다. 그 결과인데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 이제 제가 비유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요즘 최근에 네. 그거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셨어요? 왔다 갔다 했죠. 자연스럽게 설명을 드리면 예. 원래 작년에 걱정했던 게 파월 옐런 정책 조합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트리플 버블이 온다라고 예. 주장을 했죠. 사실은 왔잖아요. 예. 그 지금 버블 붕괴인지 하여튼 그런 상황, 버블이 빠지는 상황이든지 이런 상황까지 왔고, 예. 근데 지난번에 금리를 2.5%까지 올렸을 때, 2.5%면 75bp를 세 방 맞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시작이 25, 50을 연달아 그렇죠. 했죠. 그렇죠. 근데 25를 우리 예령 걸은 거라고 치면 네. 25, 50을 연달아 한 거니까 75bp 한 방 맞은 거로 쳐도 똑같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 더 맞았잖아요. 그래서 2.5%가 된 거잖아요. 네. 2.5% 정도가 왔으면 이게 그게 한 4달 사이인가 5달 사이에 맞은 거거든요. 그 충격이 그렇죠. 데미지가 엄청난 데미지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게 6달 뒤가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를 보면 네. 상당히 효과가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못 보지만 우리는 미래가 이렇게 올 거라는 거에 대한 훈련을 받은 게 경제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충 미래는 이렇게 올 거다는 걸 알잖아요. 감으로. 예. 예. 늘 틀린다고 좀 이렇게 비난을 받아서 뭐 문제가 틀리긴 틀리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평생 그 훈련을 받고 산 거잖아요. 예. 예. 그랬으면 연준이 지금부터 잘만 해주면 네. 주식시장도 충분히 많이 그때도 많이 빠졌었어요. 예. 그러면 연준이 잘만 해주면 예. 이거를 그 경착륙을 안 하고 연착륙을 하면서 내년쯤부터는 골디락스를 다시 한번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예. 파월 옐런이 잘 못하는 조합이라고 하는 걸 잠시 까먹고 예. 그린스펀 같은 연준 의장이라 그러면 예. 했죠. 예. 충분히 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잘하면 이제 뭐 주식시장 먼저 빠졌고 네. 빠지고 나면 주식시장이 경기 선행 지표잖아요. 네. 그래서 리딩 인디케이터 들어가니까 빠졌으니까 경기는 틈없이 하락을 할 거고 6달 뒤면 그러면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는 한 번 더 재차 하락을 하겠지만 네. 지난번에 봤던 그 주가보다 심각하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거다. 그러면 이 경기에 대한 우려로 한 번 빠지는 게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주식시장은 보기까지가 크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 경제도 뭐 좀 주저앉아도 뭐 이렇게까지 세게 주저할 건 아니고 우리 뭐 한 6달 고생하고 나면 끝인 거지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했어요. 예. 좀 안이했죠. 근데 제가 비유를 바꾼 게 이번에 잭슨홀 미팅하고 네. 9월 FOMC를 보고 난 다음에 경착륙이다 하고 결론을 냈어요. 다시 이제 입장을 좀 네. 바꾸셨다. 그러니까 이게 입장을 바꾼 게 예. 다시 본질적으로는 네. 파월 의장을 믿을 수가 없다. 없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왜 결론을 냈냐면 2.5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유가가 조금 반응을 해서 좀 내려왔어요. 네. 여전히 높긴 높았죠.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도 유가 내려오는 모습 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졸트나 이런 거를 보면 그 이제 구인율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네. 고용 보고서 보면. 그렇죠. 근데 구인율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팔로우만 해주고 잘 관리만 해나가면 네. 그러면 잘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말을 안 듣더라고. 연준 의장이. 네. 연준 의장이 시장의 그 신뢰성을 잃은 신뢰를 잃은 거죠. 그러니까 네. 시장을 딱 컨트롤을 휘어잡고 나 따라와. 난 그럼 니들 나한테 맞아. 이거를 네. 그 연준 의장이 그 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힘이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늦게 이제 시장을 잡으려고 뒤늦게 뒷북을 친 게 잭슨 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세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잭슨 홀까지 잘했어요. 예. 굉장히 잘했습니다. 잭슨 홀까지. 그다음에 9월 FOMC가 하나는 잘했다고 보는데 네. 하나는 실망을 했어요. 어떤 게 실망하셨고 9월 FOMC의 점도표와 그다음에 그 잭슨 홀과 9월 FOMC 전후를 보면서 연준 인사들이 시장에 계속 강성 메시지를 날렸어요. 매파가 목소리가 우세했죠. 니들 내 말 들어 이러고 잘 성공했죠. 시장을 이제 휘어잡고 갈 수 있는 정도까지는 왔나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거기까지. 네. 문제는 점도표도 잘했어요. 뭐 4.5에서 5까지 막 찍혀 나오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거 보고 다 겁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연준 말 들어야 되겠네, 맞으면 안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네. 문제는 전 75bp가 애매했다고 보는 거예요. 금리 인상. 애매했다. 애매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원래 이제 괜찮아질 수 있다고 본 거는 터미널 금리를 3.5에서 4% 사이. 근데 가급적 3.5%선 정도를 희망을 하고 3.5를 얘기를 했었는데 3.5에서 4% 사이 레인지로 보고 있었고 네. 대신에 내년 1년 내내 금리 인하 없고 없고 상당히 낙관적인 지금으로 보면 낙관적인 시나리오. 그건 낙관적이었죠. 네, 대신에 내년 1년 내내 금리 인하 없고 있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되면 조금씩 뭐한 25bp짜리 좀 하되 네. 양적 긴축을 통해서 시장을 컨트롤하고 네. 그러면 양적 긴축이 그게 50에서 100bp 정도의 효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미국 달러가 강달러기 때문에 네. 수입 물가가 안정된단 말이에요. 미국 달러 지수가 한 90이 채 안 되던 거에서부터 네. 100을 넘겨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지금 114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수입 그 달러가 한 15% 정도 이상 그 당시에도 강해졌는데 네. 그거 아시잖아요. 유가보다 우리 원화의 국내 수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원화가 유가의 10배쯤 되는 거 아시잖아요. 네. 다 분석 다 나와 있잖아요. 예. 물론 유가도 굉장히 센데 그렇죠. 원화는 거기에다 훨씬 더 광고매각에 영향을 미치니까. 예. 그러면 달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다 합치면 3.5만 봐도 이게 금리로 물가를 잡는 효과가 5에서 5.5%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경기가 워낙 나빠서 지금 중국이 저물가를 수출해 준단 말이에요. 네. 중국의 PPI가 네. 미국의 CPI로 연결되는데 6달 걸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PPI가 거의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또 물가를 잡아줘. 그렇죠. 근데 75bp 그냥 50bp를 하든지 차라리 아니면 아직 시장이 말을 안 들으면 100bp를 때려버리고 네. 그럼 3.5가 되는 거야 100bp 때리면 네. 확 때려버리면 시장 놀랄 거 아니에요. 시장한테 경고를 딱 하는 거죠. 그리고 야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100bp 또 때릴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렸으니 네. 내가 한 서너 달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지켜볼 거야. 그 사이 니들 조심해. 이렇게 군기만 확 잡아가지고 가면 안 올리고도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75bp 좀 애매하지 않아요? 시장이 예상했던 거를 그대로 모범 답안 내준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예. 그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보셨겠네요. 그게 시장이 안 잡힌다고 지금 보는 게 원유 시장이에요. 원유. 예. 예. 이 원유 시장이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한 시장이고, 네. 그다음에 거기가 이 투기하는 헤지 펀드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시장이고, 그렇죠. 제일 컨트롤이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을 지금 아직 휘어잡지 못했잖아요. 툭하면 튀어 올라와 버리잖아요. 툭하면. 네.
내려가다가도 툭하면 튀어 올라오고 툭하면 튀어 올라오고 그 사람들 휘어잡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연준이 그러면 여기서 금리 인상을 몇 방울 더 때려야 이게 그 시장이 잡힌단 말이죠. 그럼 75bp 다음에 한 번 더 때린다 그러면 4.0이고 네. 그다음에 75 간 다음에 갑자기 멈출 수 있어요? 조금 더 하면 4.5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3.25까지 오는데도 한 6달밖에 안 걸렸는데 네. 4.5까지 가는데 1년이 채 안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경기 버티겠어요? 못 버텨요. 4.5 이상 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십니까? 저는 4.5도 못 간다고 보는데. 아. 네. 아직도 4.5도 약간은 좀 낙관적인 전망. 낙관적인 게 아니라 시장이 못 시장이 버틴다는 못 거예요. 버틴다. 경제가 버티질 못한다는 거예요. 네. 낙관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4.5가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임계치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4.0 넘어서 4.5 사이 가면은요 시장 경착륙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 나한테 왜 그럴까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세계가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네. 급속도로 올라가면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 나눈 바로는 강한 달러가 더욱더 추동력을 얻을 것이고 그것도 있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시장의 파이프라인에서 균열이 발생되고 다 발생하죠. 이제 그런 점까지는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예. 경기가 금리를 이렇게 쫙 갖다 끌어올려 버리면 네. 일단 투자 줄죠. 그렇죠. 소비 줄죠. 그러면 경기 위축되죠. 네. 근데 위축되는 속도가 금리를 천천히 올리면 천천히 위축. 금리를 빨리 올리면 급격하게 빨리 위축. 근데 1년에 4.5%까지 제로 금리에서 4.5단까지 끌어올리는 거는 네. 무지하게 이게 빠른 속도. KTX를 타고도 한 그렇죠. 정도. 금리를 KTX 타고 올려버린 거죠. 예. 그러면 내년에 경기 경착륙은 안 봐도 뻔하죠. 불보듯이 뻔하다. 네. 그래서 제가 비율을 바꾼 건 어떻게 바꿨냐. 연준이 만약 정말 지금 불호령을 내리듯이 예.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내년에 경착륙 오고 예. 내년에 경착륙이 오면 내년 하반기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비율을 바꾼 거예요.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안 할 수 없을 안 할 것 수, 같아요. 하반기라고 하시면 이제 7월부터 시작인데 연말쯤 가가 연말쯤 가서 네. 다가가서 그때는 오히려 금리를 내릴 것이다. 금리 안 내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경기를 완전히 죽여버리면 네. 그 기억을 해보세요. 그 94년도에 그 우리의 유명하신 그 그린스펀 그 할아버지께서 1년에 금리 200bp 올리고 네. 태국이 흔들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도 좀 더 올리긴 했지만 딱 200bp 올렸는데 태국이 외환위기 들어가나 마네 하고 흔들렸고 인도네시아 흔들렸고 금리가 워낙 낮아서 네. 많은 국가들이 그 당시에 미국으로부터 달러 차입을 했었고 많이 했었죠. 우리나라도 차입을 해서 그 달러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흩뿌리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종금사 다 망했고 다 결국. 망했고, 예. 그랬던 건데 네. 물론 지금은 많이 그걸 봤기 때문에 신흥국들이 많이 대응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은 안 하겠지만 딱 200bp 올렸는데 전 세계가 작살 난 거란 말이에요. 벌벌 떨고 예. 네, 망했죠. 위안위기가 오죠. 거기다가 이번에 지금 3.25%까지 올렸잖아요. 네. 달러 지수 얼마 갔었어요? 114 갔었잖아요. 그렇죠. 원화 환율 1440까지 튄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저것 때문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 그 우리나라랑 뭔 관계야? 금리 좀 올라간 건 뭔 관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환율이 1100에서부터 1440까지 올라온 건데 그러면 한 30% 그렇죠. 올라온 거죠? 예. 30% 올라오면 자 우리 수입 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30% 올라간 거죠. 네, 올라간 거잖아요. 예. 수입 물가 30% 올라가면 우리 내수 경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가 거기다 경기는 금리는 올라와요. 예. 우리 가계부채 얼마나 돼요? 그렇죠. 이자- 1900조 정도 되니까. 이자 비용보다 팍팍 늘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게 신용이 좀 안 좋은 분들은 기준금리 올라가는 거 몇 배 이상으로 자기들 이제 내야 되는 금리가 튈 텐데. 네. 자 그러면 경기 나빠져. 소득 줄어. 금리 부담 생겨. 네. 수입 물가 자극받아. 네. 경기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최소한은 그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미국은 경착륙을 하지만 그래도 좀 버티고 나머지 나라는 다 죽는다. 그래서 터키 같은 나라 네. 그래서 금리를 오히려
근데 터키는 경제 정책을 잘못 쓰는 거고. 잘못 쓰는 거고요. 네, 거기는 그 터키는 이거 사례를 들면 안 돼요. 거기는 내가 보기에 거기 지금 외환위기 들어갈 때는 터키하고 아르헨티나는 정해졌고, 예, 순차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둘은 정해졌고, 예. 그다음에 유럽까지 갈 거냐 말 거냐가 그다음 문제고, 지금 그렇게 보는데, 예. 그래서 이게 경기가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내년 뭐 늦어도 말 정도까지 가면 네. 금리 인하 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만 죽어요? 미국도 죽죠? 이제 강달러의 후폭풍인 셈인데 백파이어인 셈인데. 그렇죠. 예. 말씀하신 가운데 그러면은 우리 한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정도 환율 정도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미 연준이나 미 재무부가 한 요 정도에서는 금리를 떨어뜨린 다음에 지켜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 수준은 한 4% 보십니까? 한 3.75 정도 보십니까? 지금은 좀 이제 어쩔 수 없이 올라왔어요. 연준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니 일단 그 잭슨홀 미팅하고 9월 FOMC에서 칼을 뽑아들었잖아요. 네. 칼을 뽑아들었으면 뭐라도 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75까지 올려놓고 근데 그 올리고 3.25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도 연준 인사들이 얼마나 지금 시장에 강성 매파 발언을 해대고 있어요. 근데 11월 FOMC 때 금리 안 올려 지켜봐? 그럼 에이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올리겠죠 또 한 번. 한 번 더 올려야 되겠죠. 네. 그러면 시장이 기대하는 게 75bp를 기대하고 있으니 계속 시장 기대치대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파월 의장? 지난번에도 시장 기대치대로 75를 했고 네. 또 75를 한 방을 더 치면 네. 4%다. 4%다. 그 다음에 뭐 25bp나 이런 거로 한두 번 정도 하면 4.5까지 간단 말이에요. 예. 그 정도나 가야 시장이 말을 듣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신뢰를 너무 잃어서. 그 만약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8.3에서 다운이 되고 8월달 8.3에서 다운돼서 한 6%까지 떨어지고 네.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아우성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국가들의 네. 아우성이 커지면 4.0 정도에서 올 연말에서 그냥 멈추고 내년에는 금리 인상 없이 지켜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연준 보십니까? 피벗. 예, 지금 다 요즘 피벗을 요즘 그거 고민하죠. 네. 일단 첫째는요. 연준은 항상 지난 서브프라임 위기하고 이번 팬데믹 위기에만 세계 중앙은행이었지. 네. 그 나머지 둘을 빼고 나면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걔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아르헨티나가 외환위기 들어가든 말든. 뭐 터키가 들어가든 말든 자기만 살면 된다는 게 연준이기 때문에 네. 첫째 연준이 다른 나라가 힘든 거를 볼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시고 네. 연준이 그 다른 나라 사정을 봐줄 때는요. 그 나라가 힘들어져서 거꾸로 부메를 해서 나도 힘들어질 때만 봐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예. 그런 거고. 예. 자 그럼 4까지 올라가서 연준이 이제 지켜본다. 네. 한 번 올리고 지켜보는 거잖아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지켜본다. 다음에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뭐 예를 들면 6% 단으로 내려온다. 네. 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네. 이분이 데이터 디펜던트를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데이터는 과거의 액션에 의해서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거니 네. 지금 눈에 보이는 데이터는 1년 전 일이잖아요. 네. 6달 1년 전 일인데 그렇죠. 지금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면 이제 뒷북이고요. 정확하게는 저는 지금 제일 제일 걱정스럽게 보는 건 유가거든요. 유가를 걱정스럽게 보신다. 안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75를 지금 아까 4방 맞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유가가 지금 저유가에 있으면 안 돼요 원래. 더 떨어져야 돼요. 물론 유가가 수급이 안 맞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친환경 바람 때문에 원유 공급 능력이 안 늘어서 네. 수급이 차질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확 죽는다고 생각하면 유가 떨어져야죠. 안 떨어지잖아요 제가. 그렇죠.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연준 의장이면 네. 현재 그 앞에 잘했든 잘못든 다 지워버리고 네. 현재 상태 연준 의장이다. 75 한 번 가지고 저 유가 잡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저 유가를 잡아야 내년에 물가가 잡히는 건데. 유가는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겉모습이더라도 네. 좀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공급 능력을 그동안 유정을 안 팠다. 네. 그러니까 공급 능력이 늘어나질 않았다. 네. 그게 친환경 바람이었죠. 네. 그 첫째.
그러니까 기본은 그거죠. 그다음에 그 수급인데 수급을 꽈놓은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그러니까 수급을 엉클어뜨렸죠. 또 바이든도 뭐 마찬가지겠죠. 네. 유정을 더 이상 못 풀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유정 그건 예. 악단이고 예.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수급을 교란시킨 요인이고 네. 이렇게 실물 시장에서 수급. 네네. 그 다음에 이제는 금리 정책이죠. 금리가 이게 연준을 거기 투기 세력들이나 이런 세력들이 네. 연준을 무서워하면 연준이 저 정도 금리를 올리면 틀림없이 내년에 수요가 죽을 거야. 그러면 네. 지금 공급이 모자라도 수요가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팔아야 돼. 유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준 무서워하지 않잖아 이게들이 지금. 지금 유가 움직임 보면 네. 그 석유 시장에 있는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이 네. 연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현재 상태에서 저라면 네. 유가가 저렇게 안 움직이면 4.4%한 위로 올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코너에 몰렸어요. 정확하게 현재 연준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네. 그동안 악수를 여러 번 둔 결과로 네. 지금 그 외통수에 걸렸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체크메이트에 걸렸어요. 체크메이트 걸렸다. 걸렸어요. 외통수에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세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예. 거기다가 사우디도 안 도와줘요. 또 지금 감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러면 4.0을 가고 난 다음에 지켜본다. 하여튼 일단 4.0은 가고요. 그다음에 거기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아. 저는 유가를 보는데 예. 연준은 고용 보고서를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예. 아니 고용 보고서는 이 연초에 후행적이죠. 연초에 금리 올린 게 이게 지금 나타나는 거고 항상 그게 그 경기 후행 지표에 들어가는 게 고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거를 한 게 이게 떨어질 거고 지금 한 거는 6달 뒤에 나올 텐데 지금 나오는 걸 보고 금리 정책을 쓰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유가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통 이제 소비자 물가에 이 에너지 가격이 미치는 영향 비중이 네. 최근 연구조사 보니까 한 40%가 넘는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이야 그렇죠. 예.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안정되는 것이 소비자 물가 안정에 오히려 더 중요한 변수이지 금리 정책이 어떻게 더 올라가느냐 4.0에서 더 올라가느냐 더 내려가느냐 마지널하게 네.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정책이 기본이죠 사실. 예, 금리가 유가를 잡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4.0이냐 4.25냐 이런 거는 네. 그 결과로 인해서 유가가 얼마나 잡히느냐가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요인이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좁혀갖고 결국 이제 다시 우리나라 경제로 한번 돌아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97년 하도 외환위기의 그 파장이 너무 극심하게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까 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면 또 이거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닌가? 네. 한국 경제도 침몰하는 거 아닌가? 네. 트리플 버블 붕괴가 글로벌적 시장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켜 놓으니까 네. 외부로 수출해서 먹고 지속하는 경제인 한국 경제에게는 결국은 또 다른 도전이고 위기다. 네. 외환위기 오느냐 마느냐 한국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이건 거의 뭐 단언해서 얘기하면은 좀 안 되니까 99%의 확률로 네. 한국은 외환위기는 없다. 없다. 네. 왜냐면 지금 이제 환율이 튀니까 다들 우리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데 이건 원화 약세가 아니라 네. 달러 강. 예. 여기 어디서 뭐 확인하면 되냐면 그 외평채 그 프리미엄 있잖아요. CDS 네네. 프리미엄. 예. 그 50bp밖에 안 돼요 아직. 그렇죠. 51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외환위기 가려면 그게 300, 400 가야 되거든요. 지금 300, 400 가는 데는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그 정도. 뭐 스크래드 가는 CS는 이번에 좀 휘청휘청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위기가 없다. 우리는 없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 정부가 네. 외환 관련 정책을 잘못 쓰면 네. 가죠. 그러니까 뭐 외환 방어하겠다고 막 돈을 엄청 뭐 달러를 팔아대고 이러면 가는데 네. 그거 아니면 이번에 흔들흔들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예. 그게 제일 첫째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거 요즘 그 영국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영국의 이번에 감세 정책과 채권 시장에서의 한 정책들이 참 헛발질도 이런 헛발질이 아닌 것 같다. 이 네.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그런 내외적인
원성을 듣는 게 지금 트러스 총리 같은데 네. 방금 우리나라 외평채 말씀도 하셨고 또 리포금리 단기금리를 이야기하는 리포금리 같은 환매채 네. 이쪽 채권금리도 그렇고 채권 시장에서의 불안 가능성이 네. 최근만큼 그렇게 도드라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 말씀을 계속 해주시니까 금리가 이렇게 급격히 오르면서 강달러로 가는데 이면을 뒤돌아보니까 이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채권 시장이 또 위기가 오면서 위기가 오죠. 그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권과 관련된 시장의 불안전성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환 보유고로 보유하고 있는 미 국무성 채권을 네. 장단기 금리 차에 따른 스프레드에 따른 이런 역전 현상에서 네. 더 들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때 정리를 일부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네. 너무 민감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네. 한 소장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는 없다 이런 말씀에서 외국 시장을 견주어서 네. 그 당시에 우리 통화 수합도 했고 네, 600억 네. 달러를 했고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나라들도 있었고 2008년만 해도 G20이라고 하는 공조 체제가 네. 존재를 했었고 근데 지금은 G20이 사실상 유야무야한 그런 상황도 아니겠습니까? G20 없어졌잖아요. 10월 있나? 30일 날 회의합니다. 아직 예, 해요? 예. 인도네시아의 발리에 모여서 회의를 별 하는데 의미가 없죠 요즘.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외환 위기는 없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있다, 없다, 크다, 작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무조건 침체고요. 예, 무조건 침체다. 네, 무조건 침체고 무조건 경착륙이고. 경기 침체는 보통 우리가 이제 불황을 이야기하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를 이야기하는데 네. 침체라 그러면 어느 정도를 침체라 그럴까요?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그런 특별한 위기가 아니면 마이너스는 잘 안 가니까 예. 그러긴 한데 예를 들면 성장률이 뭐 3% 가던 게 1% 가면 무지한 심한 침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경기는 무조건 일단은 현재로서는 경착륙을 할 수밖에 없다. 경착륙을 한다. 네, 무조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1%에 근접하는 1% 저성 뭐 1%가 될지 얼마가 될지 하여튼 예. 네, 무조건 나쁘다. 경착륙 나쁘다. 네, 무조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보다는 훨씬 적긴 한데 그래도 우리 전체 경제에서 내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5% 정도 될 거예요. 네. 항상 50%보다 약간 위였거든. 네, 네, 네. 근데 우리 지금 가계부채의 이 금리 올리면 네. 그다음에 이번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연준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다. 우리 정부로부터는 자유로운데 자유로우나. 예. 예. 연준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다. 참 그 발상을 듣고 제가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미있다고 보기에는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해석이에요. 사실상. 현실적인 얘기인데 예, 예. 말은 정확하죠. 네. 그런데 그걸 하는 총재께서 그런 말을 하셨어야 됐을까? 음, 그거는 뭐 좀 전 동의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사실적인 얘기죠. 우리가 일으킨 경제 위기가 아니고 우리는 네. 모든 경제 위기가 대외적인 외생 변수로서 우리 경제에 미치니까 네네. 우리는 내생 변수를 바라다 보면 펀더멘털 훌륭하고 외환 보유고 많고 아직까지 산업 구조가 뭐 예.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통화 정책에 관한 그 통화 정책의 그 불임화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신 걸 텐데. 예.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네. 한국은행의 정책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다 있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다 연결이 되죠. 근데 예. 그래서 우리 경기가 이제 무너지는 얘기를 마무리하면 네. 가계 부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가 한국은행도 빅스텝을 안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말이 많던데 뭐 그렇게 말고 그냥 한 50pp 정도 지금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다음에도 50pp 또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원래 당초는 25bp로 조금 더 가다가 멈출라 그런 건데 네. 지금 더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왔으니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 쪽에서 오는 그 소비자의 그 소득, 실질소득, 소득 감소 예. 뭐 생기죠. 가처분 소득. 네. 예. 그다음에 경기가 나빠지면서 또 소득 감소 생기죠. 그다음에 수입 물가 때문에 실질 소득 완전히 지금 바닥으로 가버리죠. 네. 뭐 요즘 뭐 식당 이런 데 가면 그 추가로 먹는 김치 이런 거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배추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율 배급으로 갖고 가는 거는 많이 갖고 가나 조금 갖고 가나 쳐다보고 있다 그러고 그러니 자 그럼 이런 실질 소득인데 우리 GDP의 한 53% 정도였나 제 기억이 지금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네. 가계 소비가 한 53%였나 이 정도 차지하는데 그게 일단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충격받는데 우리 경제가 좋을 수 있어요. 네. 거기다가 선진국 시장 다 안 좋잖아요. 네. 그럼 수출
계속 안 좋겠죠? 네. 그러면 소비 안 좋고 수출 안 좋으면 그 경제가 어떻게 가요? 경착륙이죠. 경착륙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안에 포함된 내용, 네. 가계부채 문제, 그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주택담보대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이제 부동산 시장. 네. 요즘 식당 가도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 짜장면 한 그릇에 5천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7천 원. 아 언제쯤 얘기하세요 지금 5천 원이라니. 예. 그리고 그거 가지고 못 짬뽕도 먹어요. 만 원이더라고요. 아, 통에서 가니까. 웬만한데 만 원씩 가는 데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만 원 흔들려 아니면은 버리죠. 다 흔들려 버리고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결국은 금리가 오르게 되면 내가 빚을 갚고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니까 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더 대출을 땡기든지 소위 네, 말해서.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가계부채가 1900조, 2000조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많이 쌓이게 될 것이고 지금도 당장 대구 같은 곳에서는 이 미분양 아파트 사태, 한참 그다음에 됐죠. 부실 채권 네. 이런 뭐 얘기들 대구 많이 부산 이런 데 있더라고요. 한참 됐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과연 괜찮을까? 그게 한국 경제 경착륙, 뭐 침체 온다 이런 말씀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장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부동산 시장 나빠지고 부동산 시장 나빠지니까 경기가 더 나빠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겠죠. 악순환 연결고리를 갖겠죠. 여기 악순환 연결고리 되겠죠. 그래서 경기를 사실 더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경제 외환 위기는 안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무조건 안 온다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떤 조건입니까? 아까 뭐 한 90 몇 퍼센트 정도 선에서는 안 온다. 예. 나머지가 항상 1%가 문제를 일으키거든. 네. 예, 그게 좀 걱정이에요. 1%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게 조금 좀 길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네.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제일 위험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왜냐면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를 기억해 보시면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뭐 유럽은 얘기하지 말고 네. 간단히 미국하고 영국만 얘기해 보죠. 미국이 가계부채 비율이 160%였고 영국이 183%였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DSR 규제하는 거, 네. 이거 데트 서비스 레이쇼라 그래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상환 비율, 비율. 예. 요거 가지고 규제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소득 대비로 따지는데 그때 그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한 12%단. 근데 가계부채 비율의 적정은 100에서 110%. 160%니까 상당히 높았죠. 그렇죠. 영국은 더 높았고. 네. 그다음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하는 게 적정은 10%. 10%. 그러니까 내 소득에서 은행 원리금 상환이 10%를 넘으면 생활을 빨간불이 딱 켜진다. 이제. 생활을 예.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그건데 그게 가계부채 비율 16%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12%가 터지는 비율이에요. 그때 미국, 유럽 전부 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어요. 터졌고. 그때 우리는 굉장히 가계가 건전했어요. 네. 가계부채 비율이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렇죠. 건전한 수준이었어요. 한 자릿수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왜 그랬냐면 예. 우리는 고전에 카드 대란 때 가계가 구조조정을 싹 해서 털었구나. 아직은 건전한 상태에서 2008년을 맞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게는 튼튼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우리도 부동산 가격이 무지하게 빠지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쉽게 넘어갔고 네. 미국 기억을 해보시면 뭐 유럽은 재정 위기 가버린 거고, 네. 그다음에 스페인 뱅크런 나온 거고, 네. 그죠? 네. 미국의 포클로저, 미국은 이제 포클로저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만 빚을 못 가져- 갚으면 네. 집만 가져가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게는 집을 날려버린 거죠. 은행에 뭐 그러니까 미국의 평균 뭐 적정 재고가 제 기억에 한 200만 원가 이런데 네. 적정이 그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게 600만 원이었고요. 네. 시중에 나오지 않은 그림자 재고가 또 600만 원에 600만 원. 달했어요. 예, 왜냐면 은행이 갖고 와서 그렇죠. 자꾸 내놓다 보니까 집값 떨어지니까 못 파니까 천천히 팔자.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600. 그리고 시중에 매물이 나오는 게 600. 적정은 200. 제 기억에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 정도 비율일 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은 그때 구조조정 다 했어요, 가게가. 그죠? 못했죠. 그때 다 했잖아요, 결국은. 예, 싸그리 구조조정했잖아요. 예. 지금 미국의 그 가계부채 비율 말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10%가 안 돼요. 저축률이 두 자릿수니까 뭐 싹 다 했다고 봐야 돼요. 예, 그거 저축률 전부터도 10%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다 저축을 또 무지하게 했잖아요. 네. 요즘은 좀 원위치 왔는데 예. 그것도 다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10%가 안 돼요. 네. 금리 올라가면 좀 올라가겠죠. 네, 그것도 네. 10%안 돼요. 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건전하다. 네. 그쪽은. 우리가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기 직전에 12%였었어요. 네. 다음에 가계부채 비율 160%였어요. 네. 그 사이에 부채 더 늘었잖아요. 그렇죠. 작년 재작년에서 영끌에서 집 얼마나 샀어요? 더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이 가계 부채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잘못해서 금리 충격이 가해지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부동산발 위기로 네. 외환위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부동산발 국내 경제 위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부동산발이다. 예. 부동산발 위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동안 우리가 뭐 주식시장 얘기 이런 거 할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았고 네. 다음에 하락폭이 우리가 훨씬 컸어요. 네. 왜 우리만 한국 시장만 이렇게 파나? ATM 우리가 머신이라고 뭐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시쳇말로 죽을 죄를 졌냐 아니면 내일 한국 경제 망하냐 예. 뭐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경제 망할 가능성이 그 부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원래 내수 시장이 약한 데다가 네. 지금 물가니 뭐 경기니 이것 때문에 내수가 더 약해지고 네. 거기다가 부동산 시장이 자칫해서 위험해지면 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주식 사고 싶겠어요? 나 안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벌써 이 특집 대담 시간을 한 네 번째 시간을 제가 갖거든요. 네. 정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또 각계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정리가 딱 되는 게 한 가지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리가 미국이든 뭐 이창용 하는 총재의 말씀을 굳이 옮기지 않더라도 미 연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금리가 우리 부동산 시장, 다른 말로 하면 감춰진 그림자 금융으로 표현하면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건드릴 것인가, 이것이 아마 지연뇌관 또는 중요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로 정리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주시죠. 뭐 이제 제가 드릴 말씀 뭐 그런 거죠.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 재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걸리는 상황이 왔는데 예. 여기에서 내년 경기는 이제 일단 안 좋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신 상황에서 내년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개인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안 좋아지는 경기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채를 좀 줄이시고 디레버리징을 하셔라. 부채를 줄이실 수 없으면 가급적이면 그 부채의 질을 좀 어떻게든지 좋게 바꾸는 방법 그쪽을 하셔야 되고 다행히도 우리 정부가 그 부채 그 금리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좋게 해주는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잖아요. 네.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잘 안 나왔는데 네. 그걸 더 좋게 내놓을 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내년 1년 좀 힘들더라도 좀 버텨주시고 다음에 또 우리가 정부가 내놓는 정책 보고 옆에서 왜 이렇게 특혜를 거기만 주는 거냐고 뭐 야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연끌한 거 투자는 자기 본인 책임이지 왜 그걸 나라가 갚아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지금 본인의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상태가 좀 사실은 굉장히 위중하다. 그러니 옆에서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그 우리 같은 옆에 좀 힘드신 분들 좀 마음으로라도 좀 응원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가면서 내년 1년을 좀 잘 넘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상환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